이승현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청년 도약 계좌였습니다. 도약 두 글자만 맞춰주셔도 되고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이죠. 하지만 이 세제 지원이 올해까지만 이어지고 또 새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고 이게 또 5년 동안 부어야 하는 만기가 좀 긴 상품이다 보니까 그걸 다 참지 못하고 중간에 이거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지율이 16%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신명춘 님이 이게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해지하고 유유. 아들도 속상해하고 저도 속상해하고요. 그리고 구정회 님은 3년쯤이 적당한 듯합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1438님은 청년 도약 계좌 아들이 아직 넣고 있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나 세월 빠릅니다. 몇 년을 부으셨는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5년 꼭 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5481님은 아들이 넣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던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이게 선저축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직전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6627님 발판 그냥 발판이 아니에요. 도약. 예, 도약. 발판을 잘 굴러야죠. 예. 도약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덥긴 덥습니다. 예. 11시를 기해서는 또 전남 장흥 지역에 폭염경보가 추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해서 현재 폭염경보 전남 장흥 지역 포함하면 전남 또 경남 제주 부산 울산 지역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8월 마지막 주 접어들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조금씩은 좁아지지 않나? 이 느낌적인 느낌도 듭니다. 아침에 공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다음 주면은 9월입니다. 예, 놀라셨죠? 다음 주면은 9월입니다. 자,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3180.49,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린 800.34. 거의 큰 변화는 없고요. 원달러 환율은 1395원, 1395원으로 다시 한번 1400원대 또 다가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이 6.8%나 오르네요. 미국의 조선소 투자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6.8%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오션 역시 2%, 한국조선해양도 4.9%, 조선주가 특히 강합니다. 삼성중공업도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2.2%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하루가 코스닥 내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식량에 대한 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드론, 각종 첨단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그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농업의 미래를 같이 한번 또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그테크 많은 분들에게 헷갈려 하십니다. 달걀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와 네.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쳐진 합성어고요. 그냥 소위 우리말로는 뭐 농업 기술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뭐 에그테크라고 편의상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농업 기술, 에그테크. 이게 농업과 기술이 융합된 게 예전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농약을 비행기로 뿌린다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농업에다 기술을 붙이는 게 이제는 필수인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든 영역과 모든 산업에서 기술을 붙이지 않는 게 이상해진 시대이긴 하고요. 당연히 1차 산업이었던 농업이나 어업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농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수요 때문인데 유엔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인구가 2050년 정도에는 한 97억 명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50년에 예, 97억 명. 2050년에 97억 명 정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선진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이나 또 제3세계 국가에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식량 생산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날씨 변화, 기후 변화일 텐데 농업 생산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도 방금 폭염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그 기상재해가 일어났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는 어떤 농작물이 자라던 지역들 농작물이 안 자라고 있고 또 남쪽에서 그 자라던 동식물이나 이런 작물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고 점점 있고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다른 영향은 농사를 짓기 위한 자원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뭐 담수라고 하는 물이 부족한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반적으로 그 토양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식 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토양 유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240억 톤 정도의 흙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또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흙이 침식 작용 등등 때문에 이제 흙이 유실되고 있는 거고요. 쓸려나가는. 예,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좀 집약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존의 농경지로 사용되던 것들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토양이 부족해지고 있다. 개발되면서.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더 좁아지고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농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 더 나아지고는 있죠. 그 예전에 왜 우리 어릴 적에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 멜서스의 인구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늘어서 인구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근데 그거 틀린 게 사실은 기술 발전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걸 또 잘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근데 당장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이게 뭐 한국은 워낙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농업 인구의 평균 나이가 이미 60대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평균이. 미국 같은 경우도 농민의 그 평균 연령이 58세 정도가 되고요. 일본과 한국 저희는 우리는 한 67세까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 67세.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농업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농업 기피 현상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 개발도상국 또는 이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980년도에는 농촌 인구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농촌 인구가 한 34%까지 줄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그 비슷한 경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OECD에서도 농식품, 농업 전반에서 인구가 부족해지고 있고 특히 또 기술 도입이 좀 늦다 보니까 농업에서의 어떤 그 부족한 인구를 전환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자율화 기술 도입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다시 돌아보면 기후 변화나 이런 인구학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네. 이런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 잘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농업을 해보자라는 그 트렌드가 있고 왜 산업화 4.0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 4.0 정도의 뭐 새로운 시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연령이나 인구 구조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로 이제 이걸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농업이 4.0 시대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온 그 산업마다 갖다 붙이면 사실 4.0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만큼 모든 산업 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이제 시대적인 어떤 요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이라면 당연히 그럼 인공지능이 들어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인공지능, 데이터, 로봇 기술, 드론, 뭐 심지어 바이오 생명공학이나 양자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양자기술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업에 한계가 있는 지점들에 이런 기술들이 좀 접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한 게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인데 네. 뭐 농장을 생각해 본다면 농장에 여러 가지 카메라랑 뭐 센서들을 장착해 놓고 거기에서 농장 현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예.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최적의 재배 조건이나 최적의 그 의사 결정 언제 수확할지 어떤 작물을 더 심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바꿔놓고 있는 현재의 농업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닐하우스 안이나 아니면 이제 농장에 뭐 온도계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온도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류 그리고 카메라로 다 이걸 살펴보면서 농작물이 이 시기에 얼마만큼 자랐는지 저만큼 자란 게 맞는 건지 빠른지 느린지까지 다 측정을 하더라고요, 데이터로.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정밀 농업 또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그 센서와 같은 이런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수집되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가 함께 더해져야 소위 정밀 농업 또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온도계 하나가 아니라 뭐 카메라도 이용하고 카메라에 찍히는 그 농작물 또는 병충해들을 인지하기 위한 이런 비전 AI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실시간으로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정보를 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단순히 농작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후 변화 또는 어떤 기상 변화가 예측이 되니 어떻게 대비해라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비닐하우스 문 내려라, 문 올려라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그 땅의 어떤 그 습도라든지 작물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생장 조건들을 활용해서 뭐 물을 얼마나 더 줄지 비료나 농약은 얼마나 더 줄지 이런 것들까지 가이드하는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그 안내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구현되었고 꽤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정밀 농업 또는 스마트 농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또 저희 방송을 농장이나 하우스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많이 계세요. 0222 쓰시는 분이 3,000평 비닐하우스에서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대농들만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설비나 기계가 아니라 AI 기계가 수학 영상을 학습해서 수학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술 개발은 없는 건가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만나셨습니다.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그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농기계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며 뭐 별 기술이 다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존디어 사실 이제 존디어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디어앤컴퍼니이고요. 전 세계 농기계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사실 180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율주행 트랙터나 자율주행 덤프트럭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고요. 덤프트럭도 자율주행으로. 예, 올해 공개한 그 영상을 보면 농기계에 카메라와 그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주변 농경지와 주변의 어떤 장애물들을 360도로 관찰을 하고 그 농기계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을 갈 때 네. 어떻게 깊이 어느 정도 깊이로 갈면 가장 좋은지 이런 최적의 깊이 같은 것들도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자율주행 농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와, 그냥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땅을 갈아엎어야 가장 좋은지까지. 예, 제가 뭐 A라고 한 작물을 그 심으려고 한다면 이 작물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당연히 농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기계를 원격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으로 어떤 비디오나 이미지를 계속 보내줘서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그 농기계가 알아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이야기하기로는 원한다면 사람이 정말로 개입하지 않고 또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알아서 이 농기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존 디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현장에 아예 안 가고 나는 그냥 집에서 원격으로 농장에 있는 농기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다. 스마트폰 보면서 대단합니다.
또 하나가 또 신경 쓰이는 게 소비자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농약이 많이 신경을 쓰입니다. 이걸 안 칠 수도 없고 많이 치자니 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기술력으로 어떻게 좀 보강이 됩니까? 존 디어가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농약을 굉장히 미세하게 원하는 곳에만 뿌릴 수 있는 일종의 그 정밀 그 노즐 농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한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선택적으로 제포제를 살포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장비에 굉장히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가 농장에 있는 농작물들을 이렇게 스캔하면서 인공지능이 1초에 한 20장 정도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풀은 잡초다 또는 이 풀에는 병충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 그 일종의 그 노즐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미세한 그 노즐이 그 부위로 움직여서 그 선택적으로 제포제를 살포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노지 전체의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거의 최대한 90%까지 농약을 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잡초인지 어떤 게 진짜 이파리인지 구분을 해서 조금만 도려내자 맞습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거의 90%까지 정밀하게 농약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존 디어의 이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착한 농장의 후기로는 미국 내 농장의 후기로는 평균 한 60% 정도 농약을 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이제 존 디어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2017년도에 그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다른 스타트업을 존 디어가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유사하게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작물별로 맞춤형 뭐 제초나 맞춤형 유지 관리 로봇을 개발하던 그 기업인데 존 디어가 2017년도에 이 기업을 우리 돈 한 4,100억 원 정도 3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인수하고 약 2년 뒤에 이런 그 스마트 선택형 제초제 살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서 2022년도부터는 실제로 미국 내 북미 지역 내에 있는 그 실제 농장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천억에 인수한 그 스타트업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제품화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학님이 농기계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또 발전하면 기계 비쌀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무인으로 농장을 대규모 농장을 또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타트업 인수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존 디어가? 존 디어가 이미 한 1990년대부터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활동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1999년에 통신과 GPS 기술을 만들던 그 나브컴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나브컴을 인수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놓고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의 그 원기술이 됐던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나브컴이 만들던 이런 통신 기술 그리고 정밀 GPS 기술을 가져와서 약 10년 뒤인 2019년도에 처음으로 GPS와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제 시제품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올해 5월에도 인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 센테라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센테라는 잡초가 발생하면 그걸 드론 영상으로 촬영해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드론이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그 농지에 잡초가 발생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 옥수수라고 한다면 옥수수가 뭐 잘 익고 있는지 또는 그 어떤 식물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그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그 영상을 제공을 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존 디어가 디어앤컴퍼니가 올해 5월에 이 센테라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사실 뭐 존 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그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스타링크랑 우리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사실 미국이나 북미 지역을 보면 농장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굉장히 광활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위성통신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트랙터가 오작동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존 디어가 밝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려하고 있는 일종의 통신 그 음영 지역, 그러니까 노지 중에서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에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망을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잘 체감이 안 됩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농지가 정말 넓으니까 거의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통신이 또 끊기면 안 되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는 또 어디가 잘 나갑니까?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이 이제 모나키 트랙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2018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이고 여기가 사실은 그 존디어보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전 전기 구동 자율 트랙터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구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탄소 배출이 나는 연료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친환경적을 강조를 한 거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 트랙터이고 충전을 잘하면 최대 14시간까지 연속으로 운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니까 한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뭐 포도원이나 과수원 같은 일종의 특수 작물을 기르는 곳에 적용하기 위한 트랙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한 1,800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네. 이게 농기계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큰 투자 유치이긴 하고요. 그리고 존디어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팔 때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자율주행하기 위한 코스를 짜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네. 가려져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나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오픈 소스 전략인데 농부가 원한다면 자신들의 어떤 농법이나 자신들의 그 농장 상태, 맞춤형으로. 작물에 맞게 그 자율주행 코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박영은님 소장농은 그런 거 어떻게 구입하나요? 기업이 대형화 되겠지요. 그리고 2081님은 그런 첨단 시설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농산물이 싸게 전 세계로 판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농기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구매할 수는 없으니 어떤 펀드를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거나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자. 이런 뭐 자율주행 트랙터가 매일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뭐 이런 그 항상 그 이 시간에 소개를 하다 보면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던 어떤 그 신기술 그쵸. 이런 편견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거고요.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기기들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로봇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듯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기 전날 뭐 하나 예약해 놓으면 아침에 자율주행 트랙터가 내 농지 앞에 와 있고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대규모 농장 같은 거 관리하려면 당연히 이제 아까 이야기한 드론 같은 거 또 거기를 돌아다니는 로봇 이 역할이 더 커져야겠죠. 과거에는 헬기가 떠서 어떤 농약이나 비료를 맞아요, 헬기. 살포했다면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예, 이제는 드론이 그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헬기 대비 좀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좀 저렴한 것도 있고요. 네. 또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간편한 편이고 또 미리 경로를 정해 놓으면 알아서 그 드론들이 자동으로 비행을 하면서 균일하게 뭐 농약이나 비료를 그 살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중국의 그 농업 드론 기업 XAG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중국의 그 DJI랑 같이 드론 회사. 네. 일종의 그 쌍두마차 드론 회사인데요. 여기는 농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농업용 원격 탐사 드론, 농업용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최근에 공개한 드론을 보니까 최대 탑재 중량이 한 70kg.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나 씨앗 같은 것들을 한 70kg까지 그 탑재하고서 공중에 떠서 살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드론이요? 예, 맞습니다. 70kg 거의 쌀 한 가마 큰 거 가까운 무게를 들고 뜬다고요? 네, 크기를 보니까 성인 남성이 이렇게 양팔을 벌렸을 때 너비보다 좀 더 큰 드론이고요. 진짜 큰 드론. 예, 그게 그 이륙 중량이 한 150kg, 와. 탑재 중량이 한 70kg 정도까지 탑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농업 드론이나 농업 그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테웰이라고 하는 회사는 네.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수확을 하기 위한 드론을 만드는데요. 드론이 수확을 해요. 예, 그러니까 테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찾아보시면 공중에 떠 있는 드론에 그 진공 흡입 장치 같은 이런 관이 달려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처럼. 예, 그 관이 공중에 떠서 뭐 사과하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이런 과일들에 붙어서 흡입을 한 다음에 그 우리가 과일을 돌려 따듯이 그 진공관이 움직여서 회전을 하면서 그 과일을 따내는 거고요. 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자율주행 뭐 트랙터 또는 자율주행 이런 카트에 그 드론이 과일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버블티 마실 때 빨대로 버블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빨아 먹듯이 드론이 공중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 드론인데 사실 수학 기계들은 꽤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 기계들을 보면 그 로봇 팔이라고 하죠. 다관절 로봇 팔들이 보통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물이나 이런 과일들을 따는 건데 아무래도 지상의 라인에 달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달려 있는 사과라든지 또는 일반 그 높은 나무에 있는 예, 나무에 있는 것들은 좀 수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테벨이 만든 수확용 드론은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어떤 그 과일이 얼마나 익었는지 수확할 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하고 인식됐을 때 수확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진공 흡입관을 과일에 부착해서 빨아들이고 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드론이 그 공중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따간다. 신기합니다. 또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하는 로봇들도 나왔어요. 아까 이제 모나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전기로 구동하는 트랙터를 얘기 드렸는데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그 로봇들도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의 에코로보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그 자율 제초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 위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요. 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연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초 로봇을 만들었고요. 아까 그 존 디어가 만들었던 제초제 살포 기술과 유사하게 이 로봇이 농지를 움직이면서 비전으로 잡초와 그 작물을 구분을 하고 잡초라고 인식되면 그 부분에만 제초제를 굉장히 정밀하게 살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유럽의 스타트업 팜 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태양열로 구동하는 여기는 파종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 GPS 장치와 태양열 그 패널을 붙여서 원하는 간격만큼 50개 이상의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여기는 배터리가 있어서 뭐 24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농약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제초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 이 로봇이 많이 도와줄 것 같고 비료를 잘 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잘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잘 뿌리려면 결국에는 지금 그 농작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정보가 먼저 필요한데 그 코르테바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 그 미국 상장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농장을 관리해주는 데이터와 그 농장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떤 종자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수확량이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이 작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가지고서 작물이 전체 구역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일종의 굉장히 좀 이렇게 구역별로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구역은 지금 농사 효율성이 좀 낮다, 수확량이 낮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 구역에 좀 더 비료를 뿌리거나 또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이런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위성 항공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기 병충해가 있네, 농약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주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타라니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고 여기는 전방위적입니다. 뭐 드론, 소형 항공기, 위성 사진까지 수집을 해서 굉장히 초고해상도 이미지 분석을 제공을 하고요. 이 타라니스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드론에서 촬영한 그 영상 이미지로 이파리 위에 있는 무당벌레의 점 개수까지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홈페이지에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파리 위에 있는 무당벌레 등에 있는 점의 개수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해상도가. 그 식물의 병해충 관련된 이미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하기로는 그 이파리 한 장에
어떤 해충이 발생했는지 어떤 질병 문제인지까지 우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할 수 있고 또 잡초를 선별한다거나 영양분이 부족한 이파리를 좀 그 영양분 결핍을 확인해 준다거나 식물이 어느 정도 밀도로 자라고 있고 예를 들어 그 꽃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을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꽃 피는 것만 봐도 예. 꽃 이 정도 피었으면 나중에 열매는 얼마나 맺히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대단합니다. 그 일종의 AI 엔진을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최대 비료 회사 중에 한 곳도 이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글로벌 펀드들 돈이 또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거고요. 진짜 첨단 기술이네요, 농업이. 그리고 앞에서도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에서도 이게 당장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농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바이엘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예측과 농업을 위한 정밀 데이터 플랫폼을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미국 안에서는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예. 농업을 위해서 농장과 작물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이엘 클라이메이트 필드 뷰라고 하는 플랫폼의 목표이고요.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땅과 날씨는 어떠한지, 그리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규모 농장의 농경지별로, 토양별로, 또 구역별로 어떻게 농작물이 그 자라나고 있는지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요. 단순히 농장의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는 주요 농기계 브랜드들과도 연결을 해서 그 농기계에서 어떤 작업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운영했는지, 뭐 연료라든지 그 수확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정도 정보가 쌓이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농장과 B라고 하는 농장이 분명히 몇 년 전에 똑같은 종자를 가져와서 그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A 농장에 더 수확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농장의 그 초기 종자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더 좋은 걸로 개량이 된 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우수 종자를 좀 선별하는 과정에도 이 정보가 쓰일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토지에서 어떤 그 종자를 키울 예정이야라고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예상 수확량이나 예상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을 추정하는 플랫폼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미래에 대한 추정까지도 가능한 거고. 네, 바이엘도 이게 직접 혼자 한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이런 그 플랫폼과 기후 데이터,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던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농업을 결합시킨 이런 플랫폼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예전에 그 TV 보니까 그 농사 일지 정말 열심히 쓰시는 농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수년간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인데 초보 농부들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가 귀농을 처음 한 사람, 초보 농부한테도 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이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형 모델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스타트업 그 FBN 뭐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일종의 뭐 한국말로 하면 농부들의 사업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이고요. 여기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농부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FBN이 그 농업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네. 농자재라든지 농업용품, 뭐 종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면 원하는 농장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약 24시간에서 한 72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농부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농업 용지의 토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종의 커뮤니티와 정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농업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과 보험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자분 의견 중에 이제 대규모 농장이 아니면 어떤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FBN이 농장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자나 농약을 구매할 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대출들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농부가 수자원 관리, 물 관리나 토양 관리를 좀 잘했다면 친환경적으로 잘했다면 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재해나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이 FBN 네트워크에 참여한 농장이 주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11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작년까지 알려져 있는 기업 가치가 우리 돈 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투자자들이 뭐 예. 블랙락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구글의 구글 벤처스, 테마셋 같은 곳들도 굉장히 걸출한 투자자들이 이미 그 투자를 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농업 기술 하나만 잘 파고들어도 또 조 단위 기업이 되는 거네요. 또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국토가 좁은 나라다 보니까 농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하면서 실내 농업 공장식으로 수직 농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뭐 도시명 농장 또는 수직 농장, 뭐 컨테이너 농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일종의 이제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도 고정적으로 365일 그 수확을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수직 농장이. 그러니까 온도, 뭐 빛 이런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실내.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던 이제 플랜티라고 하는 미국의 수직 농장이 가장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기업이고요. 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수직 농장에서 뭐 로봇팔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완전 자동화된 수직 농장을 만들어 왔었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올해 초에 이 플랜티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오잉. 예, 근데 플랜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동안 걸출하게 이름이 알려졌던 이런 수직 농장 유니콘 기업들이 대부분 파산하거나 폐업을 검토 중인데요. 아쉽게도 그 이유가 이 수직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땅과 다르기 때문에 LED 조명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동화 설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직 농장을 작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몇 층짜리 올리려면 굉장히 그 초기 그렇죠. 투자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비가 되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키우는 채소는 보통 엽채소라든지 뭐 딸기, 토마토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작물이 아니고 이제 운영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뭐 플랜티, 그 바우어리 파밍, 뭐 에어로 팜 이런 곳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다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올해 초까지 연달아 폐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직농장 이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예. 미국에서도 어려운 거네요. 예, 다만 사실 이제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직 농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또 도시화가 계속되면 이런 수직 농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수직 농장에 좀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올해 그 가전업체 드라이기를 만드는 그런 가전업체 다이슨이 청소기 만든 회사. 이게 영국 런던 인근의 다이슨 파밍이라고 하는 수직 농장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관람차처럼 그 큰 원통형 농장이고요. 예. 이 관람차 같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원통형 농장이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낮에는 농장 안에 수직 농장 안에 있는 이 작물들이 고르게 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대신 LED 조명을 이용해서 그 조명을 고르게 쬐일 수 있도록 이런 돌아가는 방식의 수직 농장입니다. 보통 이런 걸 뭐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다이슨 같은 경우도 이 창업자가 이런 다이슨 파밍을 시작한 이유가 본인도 뭐 농장에서 큰 창업자이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는 한 4-5개 정도의 그 위치에서 이런 수직 농장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만들던 이제 가전 업체가 수직 농장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 생명과학이잖아요. 농업에서도 정말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신기술이 이제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인데요. 네. 유전자 가위라고 하면 그 유전자 서열 안에서 어떤 특정 서열을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또는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왜 2020년도에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유전자 변형 같은 GMO. 경우는 GMO 같은 경우는 똑같은 농작물이 아니라 뭐 토마토인데 딸기 유전자를 가져와서 개량을 하는 방식이 유전자 변형이고요. 예.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농작물은 이미 있는 토마토라고 하는 한 종에서 네.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의 일부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른 종을 이종을 가져온다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고
그 미국의 2016년도에 창업한 이 이날이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이 대표적으로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그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에서 특정 유전자를 좀 변형하면은 물이나 비료를 적게 쓸 수 있으면서도 수확량이 많은 토마토를 만들 수 있다라든지 예. 옥수수인데 옥수수의 일부 유전자를 바꾸어서 뭐 그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을 잘 흡수하고 자랄 수 있는 옥수수를 만드는 것 이제 이런 방식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알려지기로는 올해의 가장 첫 번째 유전자 편집 그 콩을 기업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전자 변형 식물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GMO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식물의 특성 유전자를 그걸 가져온 가져오는 거고. 거고요. 이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은 이미 있는 유전자 서열을 약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방울토마토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없던 건데 토마토 원래 먹기가 불편했었던 건데 아이고 큰일 났네. 7768님이 편의점 배달 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도 지금 성공예감에 집중하고 듣고 계시네요. 지금 딴 데 못 가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좀 들어봐야겠다. 양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양자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양자 기술이 가장 잘하는 게 컴퓨팅 파워가 좋다. 다시 말해 복잡한 계산을 잘한다 이고요. 예. 양자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게 지금 먼저 적용되는 거는 기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뭐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농식물 데이터, 기상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농업을 할 수 있는지 기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올해 그 D-Wave라고 하는 미국의 양자 컴퓨팅 상장사인데요. 이 예. D-Wave가 농업을 위한 양자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나 수확기가 자율주행을 할 때 어떤 경로로 자율주행을 해야 가장 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작은 토지면 분명히 그 계산이 쉬울 텐데 굉장히 광활한 토지에서 여러 개의 자율주행 트랙터나 농기가 작업을 한다면 변수가 많아지는데 그걸 우리의 양자 기술, 양자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동 시간이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는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미래 세대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해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당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순천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혼화제 저장 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4399님. 상생 페이백 적용 기준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사용액인가요? 아니면 90, 11월 3개월의 평균 사용액인가요? 하셨습니다. 우선 상생 페이백 그러니까 작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월 최대 10만 원 네. 그리고 3개월간 합쳐서 30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 네. 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더라고요. 네. 연간을 월 평균으로 나눴을 때 네. 그리고 올해
9월, 10월, 11월이 작년에 연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높으면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드린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요. 네, 5520님. 저희 남편은 경비 일을 하는데 2달씩 계약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일한 지 1년이 되면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개월씩 계약을 했더라도 계속 계약이 연장됐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채용 공고가 나가고 그 모집 공고에 응시를 해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개월씩 계속 계약이 돼서 1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 연장 방식으로 1년이 됐다. 라면 퇴직금을 받는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아유, 계약을 2개월씩 쪼개서 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서로가 힘들겠네요. 이거는. 다음 질문은요. 네, 안정래님. 직장에 6개월만 다니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받겠나요? 하셨습니다. 우선은 현재로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지요. 그런데 네. 일각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고용보험 기금조차도 현재 또 실업급여를 많이들 받아가고 있어서 이게 또 고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자에까지 준다? 이건 이제 찬반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다만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이 있다곤 해요. 14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달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네. 아니면 질병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걸 입증했을 때 주는 경우는 있다곤 합니다.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김승환님. 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하셨습니다.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정부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국가가 다시 세금을 받아가면 그 앞뒤가 네. 안 맞죠.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